러시아의 유일한 승부수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11일 동안 약 600발의 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미사일 공격은 11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기갑전력을 포함한 지상군과 공군의 작전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그나마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으로 장거리 타격에 나섰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러시아가 비축해 넣은 미사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루 평균 약 55발의 미사일을 폭격했다는 건 자신들이 보유한 모든 전력을 총동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지난 10월 24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표에 의하면 8개월의 전쟁 기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발사한 미사일은 무려 4,500발이 넘습니다. 푸틴이 얼마나 이를 갈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임하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수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푸틴이 얼마나 절박하든 정작 러시아의 미사일이 유효한 피해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략적 판단이라고는 조금도 할 줄 모르는 러시아 수뇌부가 민간인 타격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런 무의미한 전력 낭비로 인해 러시아의 미사일 비축량이 바닥을 보인다는 증거가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KH-22 공대함 순항 미사일인데요. KH-22는 최대 속도 마 4.5에 사거리는 600km 이상인 순항 미사일이지만 심각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KH-22가 냉전이 한창이던 1962년에 개발하고 무려 60년이나 창고에 처박아둔 구식 미사일이라는 점입니다. 러시아가 이런 구식 미사일까지 꺼낸다는 건 결국 미사일의 재고가 드디어 바닥을 보인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더군다나 러시아에게 지금은 추가로 미사일을 생산할 능력마저 없습니다. 전쟁과 동시에 시작된 서방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첨단 무기 체계 생산에 필수적인 반도체의 씨가 말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에서 러시아 무기 체계와 군사 장비 27개를 비밀리에 입수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군 장비에 들어가는 최소 450개의 마이크로 전자 부품 중 70%인 무려 318개가 미국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쉽게 말해 러시아 무기 체계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부품의 70%가 미국 제품인 셈입니다. 이 정도면 러시아 무기가 아니라 미국 무기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폐기 직전 고물 장비에서 반도체를 뽑아 돌려 쓰고 있는 정황까지 포착되고 있는데요. 즉 막장 밑에는 더 깊은 막장이었다는 것을 러시아군이 톡톡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중국이 암암리에 군사용 반도체를 수출하고 있지만 중국 반도체는 물량만 많고 성능은 애들 장난감 수준이라 불량률이 무려 40%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게 아닌가 싶은 정도인데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전쟁 고작 8개월 만에 러시아가 소련 시절부터 쌓아온 비축물자가 텅텅 비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지자 어떤 식으로든 전쟁이 끝나면 지금의 러시아는 결국 해체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러시아가 마침내 패배를 선언하든 아니면 정신승리로 군을 물리든 이제 데스크로스를 넘은 러시아가 국력을 회복할 수 없다고 보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에게 결국 남은 건 호시탐탐 러시아를 노리던 중국 같은 어제의 동지들에 의해 사부노열되는 것뿐입니다. 한때 유럽 대륙의 절반을 지배했던 거대 국가이자 유일하게 독단으로 미국을 맞상대할 수 있었던 군사강국이 단 한 번의 전쟁으로 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경제, 군사적으로 깊은 관계에 얽혀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감회가 새로울 만한 일입니다. 혹은 러시아의 붕괴로 공석이 된 넘버2의 자리로 한국이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의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나 러시아의 미사일 비축량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러시아의 비참한 꼴이나 한국이나 크게 다를 것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게다가 한국은 있는 미사일마저 제대로 발사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군에서 발표한 가장 최신 자료인 국방백서 2020을 참고하면 우리 군이 보유한 이동식 지대지 유도무기 발사대 일명 텔이 고작 60여 대뿐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즉 현무2, 현무3 미사일이 아무리 많고 현무4, 현무5 같은 고중량의 탄도미사일이 아무리 많아도
정작 한 번에 최대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은 텔 60대 분량이 전부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분명 한국에게는 약점이 분명하며 상당히 심각한 안보 문제입니다. 사실 현재 대한민국이 북한의 무력 행사에 대항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단연 미사일입니다. 당장 북한의 핵무기 사용 움직임에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것도 평양에서부터 무수단위 미사일까지 단번에 무주공산을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 현무미사일 전력입니다. 그것을 대량 응징 보복, 이른바 KMPL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텔 60대로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사 정황이 포착된다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 상황을 감안하면 텔 60대는 그만큼 적은 수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국방백서에는 일반 대중들이 알기 어려운 함정이 있습니다. 현재 육군의 미사일 전략 사령부가 우리 군에서 가장 엄격한 비밀에 쌓여있는 부대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정확한 예하부대 명칭부터 위치, 편제, 시설, 병력 현황 등 모든 내용이 군사 2급 비밀일 정도입니다. 심지어 부대 내 장병들은 외출 시 군복에 부대 마크조차 부착할 수 없는데요. 군단급인 전략사령부 자체가 특수부대와 마찬가지로 완전 기밀인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열람 가능한 국방백서 등을 통해 우리 군이 보유한 상세 전력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즉, 단순히 외부로 노출된 단편적인 정보만 보고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평가한다는 건 수면에 드러난 일부분만 보고 빙하의 크기를 어림짐작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미사일 전력은 단편적인 정보를 종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국 이후의 미사일 역사까지 알아야만 그 진가를 알 수 있는데요. 우선 현무 미사일 비축량부터 살펴보면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현무2 탄도미사일을 600발 이상, 현무3 순항미사일을 400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직 제대로 된 모습과 재원조차 공개되지 않은 현무4와 현무5를 추가하면 최소 1000발 이상의 현무를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소값에 불과합니다. 1000여 발의 미사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우리 군은 이미 2017년에 2조 7천억 원을 투자한 미사일 증강 1차 5개년 사업을 마무리 지으면서 900발의 현무2, 현무3 미사일을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무2, 현무3 미사일만 최소 1900여 발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2018년부터 5년간 300발의 현무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사거리 300km의 가장 기본형인 현무2A부터 사거리 1500km인 초정밀 현무3 순항미사일까지 이미 총합 20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세 수량이 공개되지 않았거나 아직 개발 중인 천룡 공대지 미사일, 에이테캠스, K239 천무에서 발사 가능한 400mm, 600mm 전술탄도 미사일까지 총합한다면 못해도 2500에서 3000발 이상의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한반도의 면적을 생각하면 기형적일 정도로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171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러시아와 비교했을 때 2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반도에서 3000발의 미사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이 반의 반 정도만 북한에 쏟아부을 수 있다고 해도 미사일만으로 북한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도 절대 무리가 아닙니다. 사실 이 정도의 미사일 전력만 있다면 이후 지상군의 역할은 평양까지 무혈 입성하면서 잔존 세력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 미사일을 발사할 텔이 현저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텔 보유 수량은 미사일보다 더 심한 기밀로 취급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사일 전략 사령부의 규모를 보면 대략적인 추측이 가능합니다. 현재 미사일 전략 사령부는 사령부에서 전략 사령부로 확장되면서 중장이 지휘관으로 있는 부대 편제입니다. 즉, 이 말 뜻은 미사일 전략 사령부의 규모가 분단 끝과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최소 1만 명 이상의 병력이 상주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100명으로 이뤄진 한 개 중대에 텔 4대를 보유하고 있다고만 가정해도 대략 400개가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계산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습이 공개된 텔이 8x8형, 10x10형 등
텔 종류만 6종이 넘는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전혀 가능성 없는 추측도 아닙니다. 이 정도 비축 수량이면 북한을 상대하기에는 오히려 차고 넘치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이미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장사정포 전력의 70%를 파기하는데 6일이 필요하다고 가정했던 기존 계획에서 24시간 이내 70% 이상 파기하는 방안으로 전략을 크게 수정했습니다. 중국이 전쟁에 개입하기 전에 번개 같은 전력으로 북한을 무력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전략 계획은 더는 우리 군의 전시 대비가 북한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군은 이토록 막강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방법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무기 체계인데요. 그것은 바로 합동 화력함입니다. 경합의 수량 5,000톤급 규모로 예정되어 있는 합동 화력함은 최소한의 부수적인 무장만을 갖추고 현무2와 현무3 등 총 250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VLS를 탑재할 계획인데요. 통상 텔 한 대가 한 발의 미사일이 탑재한다는 걸 생각하면 단일 개체가 텔 250대와 동일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합동 화력함은 미사일 발사다라기보다는 미사일 발사 기지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무기 체계입니다. 단순한 지상 타격 화력 면에서는 항공모함보다 우위에 있는 건데요. 만약 한국이 합동 화력함을 도입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동북아 군사 균형에 패러다임을 뒤바꿔버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실존하는 합동 화력함이 단 한 대도 없다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화력에 특화된 만큼 단점도 뚜렷하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합동 화력함의 개념을 제시한 미국의 아스널10은 낮은 생존성과 위험 부담이 문제가 되어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아스널10은 미사일을 최대한 많이 경납하기 위해 방공 및 대잠 능력을 상당 부분 희생해야 했습니다. 쉽게 말해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에 대항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만약 합동 화력함이 격침된다면 웬만한 연대 규모의 미사일 전력이 단 한순간에 수장되어 버리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 적군도 아스널10을 집중 견제할 것은 당연합니다. 쉽게 말해 한 바구니에 담은 계란처럼 손쉬운 먹잇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아스널10을 운영하려면 항모에 버금가는 호위 전단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기함으로서의 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아스널10 하나 때문에 수십 척의 이지스함으로 호위 전단을 구성하는 건 도저히 수지타산에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핵잠수함을 운영하거나 항모를 운영하는 게 더 범용적이고 효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은 한국 특유의 지형과 안보 상황으로 인해 어느 정도 상쇄됩니다. 합동 화력함은 어차피 1500km에 달하는 현무3의 사거리를 감안하면 안전한 근해에서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좁은 면적의 한국 지형에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지상미사일 기지를 운영하느니 언제든 이동 가능한 합동 화력함을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적 해군의 집중 견제에 대한 위험도 상당히 줄어들고 운영 부담도 상당히 완화되는데요. 그래서 한국형 합동 화력함은 한정된 지형에 넘쳐날 정도로 많은 미사일 전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에게 최선의 대안이라고 군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도 2020년대 후반까지 합동 화력함 세척 도입을 위한 선행 연구는 계속되고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장단점이 모두 명확한 만큼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은 유용론과 무용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